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집안일 할 때 꼭 썰밤 채널만 틀어놓을 정도로 애청자인데요. 늘 구독자로서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했거든요. 고부 갈등같이 흔한 일이었다면 친구들에게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놨을 텐데 그러기엔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말이죠. 아무렴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요. 남편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글솜씨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저는 처녀 시절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요. 남편은 주위에서 다들 시집 잘 갔다 할 정도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이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건 기본이고요. 명문대 나와서 똑똑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돈도 잘 벌어요. 또 얼굴도 호감상에 키도 크고 늘씬하죠.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영숙이 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 흔치 않다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셨을 정도였죠. 반면 남편과 2살 터울의 시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남편과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과 달리 친탁을 해서 체구도 작고 얼굴도 못났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엔 흥미가 없어 허구한 날 불량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만 쳤더랬죠. 결국 나중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집에 틀어박혀 놀고 먹기만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여자 꼬시는 재주는 있었는지 멀쩡한 여대생을 임신시켜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네요. 시부모님은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애는 그냥 지우라고 했지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아주 완강했어요. 그래도 생명인데 어찌 지우냐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낳아 키우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둘 다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데 시부모님이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애를 지우게 할 순 없었어요. 결국 예비동서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고요. 그해 말 시동생을 꼭 닮은 남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죠. 하지만 사람이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생전 자기 밥벌이도 해본 적 없는 시동생이 처자식이라고 책임을 질 수 있었겠어요? 호기롭게 들어간 자동차 회사 생산직은 한 달도 못 돼 때려쳤고요. 그 뒤로도 치킨집 배달, 카센터, 핸드폰 대리점 영업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3개월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동서도 다른 쪽으로 철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못다한 대학 공부가 한이 됐는지 애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다시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시동생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고스란히 함께 살고 있던 시부모님의 몫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팔자에도 없던 황혼 육아로 모진 고생을 하셨고요. 시아버지 역시 예정돼 있던 은퇴를 미루시고 10년을 더 일하셨네요. 그런 시부모님이 안쓰러워 저도 나름 자주 찾아뵙고 살림이라도 거들고자 노력했고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동생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 쓴소리를 했네요. 그나마 시동생이 가족 중에 형인 남편을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말로 해서 바뀔 거였다면 진작 바뀌었겠죠.
시동생은 남편 앞에서만 내내 순종하는 척 할 뿐 뒤돌아서면 또 도박이다 술이다 사고치기 바빴고요. 책임지겠다 큰 소리 쳤던 자기 자식에겐 관심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가 무사히 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했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래도 시동생과 달리 제법 성취 욕구가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동서라도 제 밥벌이는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이 망할 놈의 시동생은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런 동서에게 자격지심을 느꼈나 봐요. 한동안 동서가 자기를 무시하네 어쩌네 하며 우는 소리라더니 갑자기 어디서 헛바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하겠다 하더군요. 글쎄 그걸 시아버지 생신날 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하더라고요. 모두 황당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입을 열었죠. 생전 사업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놈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누구나 다 처음은 있는 거잖아. 빌 게이츠는 뭐 날 때부터 사업가였어? 아니 빌 게이츠랑 너랑 같아? 일반 회사도 한 달을 못 다니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남편의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난 걸까요? 시동생이 왈칵 언성을 높였어요. 거기서 회사 다니는 얘기가 왜 나와? 애초에 난 그런 틀에 박힌 대한민국 기업 시스템에 환멸이 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려는 거 아니야. 미국이나 유럽같이 완전 깨어있는 회사를 만들 거야. 뭐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은 있고? 당연하지.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시동생은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사업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했죠.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뭐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제발 저 한 번만 믿고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이 뭐 얼마나 필요한데? 사무실 내고 뭐하고 하면 초기 비용만 1억 5천 정도 들 것 같아요. 뭐? 1억 5천? 뭐 1억 5천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야? 그렇게 큰 돈은 무리다. 뭐가 무리예요? 그 아버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땅이랑 건물이랑 뭐 이것저것 물려받으셨잖아요.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셨고요. 건물 하나만, 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만 팔아서 저 주세요. 유산 미리 땡겨 주신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시동생은 마치 7살 아이처럼 마구잡이로 떼를 썼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여보, 상철이가 저렇게 뭘 해보고 싶다 나선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네? 하면서 시아버지를 설득했죠. 남편은 애먼 돈 땅에 버리는 짓이라며 끝까지 반대했고요. 그러자 시동생은 물론 동서까지 저희 부부를 원망스럽게 쏘아봤네요. 아니 아주버님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 왜 우리 그이 투자금 대주는 것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왜요? 저희가 아주버님네보다 성공해서 더 떵떵거리며 살 것 같으니까 질투나세요? 뭐요? 재수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술이 좀 과했던 걸까요? 급기야 동서는 선을 넘은 막말까지 쏟아냈어요. 남편도 가만히 참고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라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당신 왜 그래? 진정 좀 해. 동서도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인데 예의는 지켜야지. 안 되겠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결국 저는 남편을 끌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허둥지둥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보니 시아버지가 결국 건물 하나를 팔아 시동생네 사업 투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서운해 말라 하시더군요. 너도 애가 둘이니 알지 않니? 자식 중에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 뭐 친철이야 어릴 때부터 애가 똘똘하고 야무져서 뭐 하나 걱정이 없었는데 우리 상철이는 이제라도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한 힘을 실어줘야지. 그럼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남은 유산은 나중에 우리 죽거들랑 꼭 공평하게 분배해 줄게. 무슨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나저나 서방님 사업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하겠지.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동생이 야심차게 차린 회사는 3년도 못 가 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무슨 특허를 받았다는 수면 베개를 팔았는데 그게 실적이 좀 저조했던가 봐요. 갑자기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이 대세라면서 그걸 하겠다며 업종을 바꾸더군요. 자연스레 있던 직원들도 다 떠나갔고요. 시동생 혼자 마케팅할 고객사를 구하겠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요. 원래 그런 것도 처음엔 다 연줄이 있어야 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죽어라 영업을 뛰던지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곧 죽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결국 고객사를 구하긴커녕 허구한 날 사람을 만나 술 먹고 싸우기 바빴고요. 나중엔 회사에 출근하는 날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렇게 시동생이 야심차게 차렸던 첫 회사는 본전은커녕 빚만 잔뜩 지고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알아봤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팔아 돈을 마련해줬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집안 재산의 거의 반을 넘게 날려먹고 나서부턴 시아버지도 더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자 시동생은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며 난리를 쳤죠. 왜 못 도와준다는 건데? 난 자식도 아니야? 맨날 형이 뭐 한다고 하면 발벗고 지지해줬으면서 왜 나는 모른 척하는 건데? 왜 차별하냐고? 급기야 시동생은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을 걸고 넘어졌어요. 늘 시동생 편이던 시어머니마저 기가 막혔는지 입을 떡 벌리더군요. 상철아, 우리가 언제 너랑 형을 차별했니? 너희 아버지랑 나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잘 키웠다고 자부한다. 오히려 행여라도 네가 잘난 형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너한테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근데 어떻게 차별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니? 거짓말하지 마. 어릴 때부터 형만 여행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보내줬잖아. 여행은 너희 형이 어릴 때부터 용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배낭여행 간 거잖아. 또 대학이랑 유학은 너도 갈 수 있는 능력 됐으면 진작에 보내줬지. 근데 그 기회 뻥 차버리고 고등학교도 그만둬버린 건 너야. 난 못났으니까 대학도 유학도 못 간 거다? 형은 잘났으니까 팍팍 밀어준 거고? 아유,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몰라. 얼른 돈 줘. 나도 돈 달라고. 형 대학 보내주고 유학 보내준 그 돈 나도 똑같이 줘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사업한답시고 날려먹은 돈이 그것보다 훨씬 커. 그건 왜 생각을 못해?
어쨌든 이번엔 너희 아버지도 나도 절대 돈 못 주니까 또 생떼 부릴 생각 말거라. 시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 시동생은 단단히 불이 났어요. 그 나이에 시위라도 하듯 집을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못난 둘째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걸까요? 늘 정정했던 시아버지가 그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시 전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남편과 둘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초기 대처가 빨라 생명엔 지장이 없다 하더군요. 편마비 같은 후유증이 살짝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차츰 좋아질 거라 하더라고요. 불행 중 참 다행이었죠. 마침 입원한 병원이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라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많이 봐주더라고요. 병실도 위치 좋은 곳으로 빼주고 면회 시간도 자유롭게 해줬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상주하며 간호하시고 동서도 간간히 들여다본다기에 저는 자주 찾아가진 않았어요. 퇴원하시면 더 효도할 생각으로 시댁에 혼자 남은 조카를 챙기며 살림을 돌봤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병원에서 본 시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수술도 잘 끝났고 당장 퇴원만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황망했는지 몰라요. 병원 측에서도 갑자기 심정지가 온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군요. 다만 평소 워낙 술, 담배를 좋아하셔서 종종 의료진 눈을 피해 술도 사드시고 담배도 핀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태가 갑작스레 나빠질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워낙 고령이셨고 그간 시동생네 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어쨌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건 아버지를 하늘같이 여기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늘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던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봤네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반면 시동생은 장례식장에서 3일 밤낮을 울더니만 금세 툭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또 새 사업을 하겠다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더군요. 원래 시동생이 뭘 오래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긴 해요. 그치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금세 말짱해진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시동생은 또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헤어드라이어 판매 회사를 차렸고요. 1년도 안 돼 싹 말아먹고 말았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번 사업도 앞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냥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시동생은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마저 다 탕진한 뒤로는 집에 틀어박혀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댔죠. 결국 보다 못한 동서가 시동생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던 모양이에요. 처자식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자 덜컥 겁이 났던 걸까요? 시동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동서에게 매달리더군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이제라도 가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며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죠. 그래서 전 시동생이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겠구나 했어요.
설마 뒤에서 그런 무서운 관계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작은 시어머니의 암 발병이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도 안 돼 시어머니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유방암이었는데요.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라 당장 항암 치료부터 해서 암세포를 줄이고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늘 강건하던 시어머니가 말기암이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보내게 생긴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던 시어머니는 간병인도 한사코 거부하셨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서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간병 말이야. 당신이 좀 맡아주면 안 될까? 뭐? 내가?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민우도 어머님 입원하시고부터 쭉 내가 보고 있잖아. 동서는 일 때문에 바쁘고. 서방님은 자기 아들이 밥을 먹든 말든 집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 뭐 애들이야. 민우도 그렇고 다들 많이 컸잖아. 학원 뺑뺑이 돌리면 8시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데 그땐 뭐 내가 챙기면 되니까. 부탁 좀 할게 여보. 물론 환자 간병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 알아. 그치만 어머니가 저렇게 강경하시잖아. 나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말기암인 엄마를 맡긴다는 게 좀 그래. 남편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제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늘 제 의견을 존중하고 한 발 양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연스레 제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물론 말기암 시어머니를 간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장 병든 자기 부모도 모시고 싶지 않아 모르쇠하는 자식들 천진데요 뭐. 하지만 남편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힘겹게 말을 꺼내는데 거기다 대고 차마 싫다고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어떤 고난과 힘듦도 함께 헤쳐나가야 진정한 부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네요. 알겠어. 그럼 어머님 간병은 내가 도맡아서 할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어머님은 당연히 내 친정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미안해 여보. 안 그래도 늘 민우까지 자기 자식처럼 챙기느라 당신 고생 많이 하는데. 됐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반대 상황이었으면 당신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또다시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더니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이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그쯤에 남편은 유독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남편에게 힘이 돼줘야겠다 결심했네요. 며칠 뒤 시어머니 입원 날짜에 맞춰 저도 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일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인기 많은 2인실을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보다는 며느리인 저를 훨씬 편해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해하시고 뭐든 혼자 하려 하셨지만 차츰차츰 제게 의지하시더군요.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동서도 간간히 병실로 찾아와 상태를 살펴보곤 가곤 했죠.
사실 병원에선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네요. 차라리 죽고 싶다며 가슴을 쥐어뜯기도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저도 참 남몰래 많이 울었네요. 그래도 하늘이 마냥 무심하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차츰 호전돼 갔어요. 항암 치료에 쓴 약물이 잘 맞았는지 암세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죠. 담당 의사 말로는 이 상태라면 바로 수술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슴은 절제해야겠지만 예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요. 바로 남편과 시동생에게 전화해 이 소식을 알렸네요. 남편은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고요. 시동생은 좀 얼떨떨한 목소리로 아, 그래요? 그럼 당장 돌아가시진 않겠네요. 하고 대답하고는 말더군요. 뭐예요, 서방님? 어머님 상태가 호전됐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물론 기쁘죠. 그냥 좀 얼떨떨해서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이 말기암이라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어머님 수술 잘 끝나면 곧 퇴원할 수 있다니까 어머님 방이라도 좀 미리 치워놔 주세요. 정 힘들면 사람 부르시고요. 퇴원하셔도 한동안은 방사선 치료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셨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어요. 나사라도 하나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땐 그냥 워낙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죽어가는 자기 엄마 보는 게 무섭다고 병원에도 잘 안 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장시간의 수술을 잘 이겨내셨고요. 일주일 뒤로 퇴원 날짜를 받아두고 체력 회복에 전념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산책 동무도 해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리며 최선을 다해 도왔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 저녁을 챙겨드리고 함께 옥상 정원을 걷다가 병실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바로 골아 떨어지셨고요. 저도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요. 제가 잠기가 워낙 밝아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바로 깨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귀마개를 착용하는데 그날따라 귀마개 하는 걸 깜빡하고 잠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음에 덜컥 잠에서 깨고 말았죠. 끼익끼익 하는 정체모를 섬찟한 쇳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소리는 잠잠해지긴커녕 점차 커지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나가서 확인해 보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죠.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창가에 처진 커튼 뒤로 몸을 숨겼네요. 도대체 왜 그랬는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을 감지한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병실로 갑작스럽게 침입한 낯선 이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제가 있는 쪽이었죠. 그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쇳소리가 점점 커져갔는데요. 자세히 보니 웬 작은 트레이 같은 걸 끌고 있더라고요.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무섭게. 잔뜩 겁을 먹고 있던 것도 잠시, 희미한 달빛 아래 마침내 침입자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저는 안심하고 말았어요.
침입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동서였거든요. 아무래도 야간 순찰을 돌다가 시어머니를 보러 온 것 같더라고요. 미리 말 좀 하고 오지. 사람 놀라게. 그렇게 생각하며 커튼 밖으로 나가 동서를 부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변을 휙휙 둘러보던 동서가 갑자기 트레이에 있던 약통 중 하나를 꺼내 주삿바늘에 꽂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주삿바늘을 바로 시어머니의 링겔줄에 꽂더군요. 뭐지? 영양제라도 넣는 걸까?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동서가 혼잣말을 하듯 입을 열었어요. 이놈의 노인네는 참 명줄도 길지. 그렇게 진작 죽어줬으면 좋았잖아요. 하늘에서 너무 나 원망하진 마세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제야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위험한 약물을 주사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네요. 그때 시어머니를 보는 동서의 눈빛은 간호사도 며느리도 아니었거든요. 살인자의 눈빛이었죠.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더듬더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라도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전에 제 핸드폰을 쓴답시고 가져가서 카메라 무음 어플을 깔아준 적이 있는데요. 그 덕에 조용히 동영상 버튼을 누를 수 있었네요. 카메라 너머로 시어머니 링겔에 정체 모를 약물을 넣고 있는 동서가 어찌나 무섭던지. 커튼 뒤에서 달달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숨만 죽였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녹화가 됐다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그대로 커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실 맘 같아선 계속 숨어있고 싶었는데요. 시간을 끌었다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겁이 나더라고요. 동서,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저를 보고 동서는 기절할 것처럼 놀랐어요. 형님, 아니,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잖아. 동서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뭘 하긴요. 밤에 환자들 상태 살피다가 갑자기 어머님 생각나서 요즘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아파하신다기에 진통제 좀 더 넣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걸 담당 의사 결정도 없이 동서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이 정도는 간호사인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인데요, 뭐. 아무렴 제가 이상한 걸 넣었을까 봐요? 그래? 그럼 뭘 넣었는지 우리 어머님 담당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하면 되겠지. 여기서 딱 기다려. 저는 동서를 두고 그대로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동서가 뒤에서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확 부여잡더군요. 어찌나 힘이 무시무시한지 저는 별다른 반항도 못해보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고 말았어요. 동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놓긴 뭘 놔? 이게 형님 해주면서 존댓말 써주니까 지가 정말 상전인 줄 아는 거야, 뭐야? 옛날부터 지는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남편 하나 잘 만났다시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주 꼴 같지도 않았어. 동서 왜 이래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거야? 미쳐? 그래, 난 미쳤다 왜. 너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대기업 다니고 잘생긴 남편 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 밖에서 만났으면 너 같은 건 내 따까리도 못 됐어. 어쨌든 너 오늘 본 거 어디 가서 입 놀리기만 해. 그땐 너도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 알았어?
역시 어머님한테 넣은 약물 그냥 진통제 아니구나. 그치? 저는 동서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니다 왜? 오늘 내일 하는 할망구 일찍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통증이 전신을 감쌌어요. 어떻게 동서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이거 범죄야. 살인이라고. 알아?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살해해? 대체 이유가 뭐야? 어머님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러게 진작에 가진 돈 다 내놨으면 좋았잖아. 늙은이가 욕심만 많아서 그 재산 다 저승길에 싸질러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남편에게 전해 들은 말이 문득 생각났어요. 서방님이 또 사업병이 도져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또 손을 벌렸는데 어머님이 칼같이 거절하셨다고요. 그럼 설마 서방님도 같이... 못생긴 게 머리 하나는 빨리 돌아가네. 이 망할 할망구가 가진 재산 다 너랑 네 남편 물려준다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자업자득이지 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동생마저 공범이라니.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하더군요.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죠. 어떡하지 자기? 형님이 알아버렸는데. 그치? 역시 너무 많이 알아버렸지? 근데 둘이나 죽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외국으로 떠버릴까? 저를 깔아뭉갠 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꼼짝없이 죽을 판이었죠. 저는 동서가 전화하는 틈을 노려 벌떡 상체를 일으켰고요. 그대로 동서를 밀어 넘어뜨린 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 너머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아이 전현이 진짜... 자기 일단 끊어봐. 야! 너 거기 안 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방팔방 미친 듯이 고함 지르며 데스크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근무 중이던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체 무슨 일이세요, 보호자분? 저희 동서가 어머님을... 네? 침착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간신히 진정한 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향심 간호사가 환자분한테 이상한 약물을 주사했다는 건가요? 네, 빨리 저희 어머님 상태 좀 봐주세요. 얼른요. 제 뒤를 쫓던 동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마 제가 간호사를 만난 시점에서 이미 글렀다고 느끼고 도망친 거겠죠. 간호사는 부랴부랴 의료진을 호출해 시어머니 병실로 달려갔고요. 저도 그 뒤를 쫓았네요. 그리고 의료진이 시어머니 상태를 살피는 사이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잠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남편은 제 울음기 섞인 목소리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줬고요. 제가 찍은 영상을 보자마자 기함하며 당장 동서를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네요. 불행 중 다행히 시어머니는 무사했어요. 의사 말로는 동서가 프로포폴 등의 마취제와 소염 진통제를 치사량 이상으로 잔뜩 집어넣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예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 거였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동서는 병원을 빠져나간 뒤였어요. 뒤늦게 경찰과 시댁으로 달려가 봤지만 시동생과 진작에 짐을 싸 주랭랑을 쳐버린 상태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은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그냥 쏠랑 버리고 갔더라고요. 원래 애한테 아무런 애착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모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건지. 하긴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짐승만도 못한 범죄자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한참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공항으로 통하는 도로부터 샅샅이 수색해보자면서요. 설마 이대로 그 년놈들을 놓치는 건가 불안해하던 것도 잠시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건데 동서와 시동생이 그 짧은 시간에 짐까지 챙겨 완벽하게 종적을 감췄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서방님이 얼마나 굼뜬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요. 그 순간 시댁 지하에 있던 작은 창고가 생각나더군요. 주방 뒤편에 있는 작은 문과 연결된 곳인데요. 출입구가 워낙 잘 안 보여서 외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지하 창고도 찾아보셨냐고 물어봤죠. 안 찾아봤다 하대요. 바로 경찰들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불을 켜자마자 지하실 구석에 쪼그리고 있던 시동생과 동서를 발견했죠. 너 이 새끼! 남편은 시동생을 보자마자 미쳐서 말릴 틈도 없이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시동생이 멱살을 틀어잡고 위로 들어올렸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감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남편은 시동생에게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남편보다 체구가 훨씬 작고 힘도 없는 시동생은 그저 종이 인형처럼 얻어맞기만 했죠. 보다 못한 경찰들이 다가와 진정하라며 남편을 말렸네요. 그 사이 동서는 억울하다면서 경찰들에게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 시간에 남의 집까지 쳐들어오신 거예요? 경찰이면 이래도 돼요? 이거 가택 침입죄라는 건 알아요?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동서, 조금 전에 병원에서 어머님 링겔에 약물 넣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미친 거야? 제 말에 동서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대거리를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진통제라고. 이래서 의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니까. 뭐? 무지랭이? 그 약물이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 이미 의사가 다 확인해 줬거든? 이제 동서랑 서방님은 감옥 갈 일만 남은 거라고. 알았어? 제 말에 동서와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동서는 조금 전까지 잘난 체 하던 게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이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정말이에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도 제가 이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이가 다 시킨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에게 얻어맞고 곤죽이 되어 있던 시동생이 펄쩍 뛰더군요. 당신 지금 혼자라도 살겠다고 날 파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애초에 우리 엄마 유산 받아서 멀리 해외에 나가 살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어허이, 잡아떼는 것 좀 보소. 따지고 보면 당신 죄가 더 커. 난 그냥 공범일 뿐이지. 엄마 링겔에 약 넣은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안 시켰으면 나도 안 했다니까?
그렇게 둘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다투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경찰도 한심하게 쳐다보다 두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더군요.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자세한 얘긴 경찰서 가서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이자고 한 건 제가 아니라 이 여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요란하게 경찰에게 연행돼 갔어요. 남편과 저도 참고인 격으로 함께 따라갔죠. 그날은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시동생은 역시나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동서와 공모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더는 경제적 지원을 못하겠다고 선을 긋자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때마침 시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다기에 금방 죽을 줄 알고 사채를 잔뜩 끌어다 새 사업 준비도 시작했다더군요. 근데 시어머니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자 어마어마한 사채 빚이 부담돼 죽일 결심을 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자기를 10달 내내 품고 있다 낳아준 어미를 죽이겠다 결심할 수 있는지 그 인면수심의 범죄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시동생과 동서의 여죄가 드러난 건데요. 아들의 살인은 놀랍게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가신 거였죠. 그땐 이번처럼 티나게 약물 주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동서가 몰래 시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평소 술, 담배를 워낙 좋아하셔서 발각돼도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방법이 통했고요. 설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일 거라고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어쩐지 병세가 차츰 호전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게 이상하다 했더니만 동서는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굳이 야간 근무를 자청하면서 기회를 노려 살해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당량의 유산을 물려받았죠. 물론 그 유산은 사업이다 뭐다 해서 몇 년도 안 돼 탕진하고 말았지만요. 그럼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얼마 남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재산마저 탐내다니. 참, 이 돈이란 게 뭔지, 인간이란 게 뭔지 너무나 혐오스럽더군요. 게다가 짐승마도 못한 두 년놈은 반성하긴커녕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에게 선처를 호소했어요. 특히 시동생은 첫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희 시어머니에게 제발 탄원서를 써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죠. 엄마, 내가 진짜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겠어? 난 이 사람이 그런 짓 하는 줄도 몰랐어. 진짜야.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피했거든요. 근데 시동생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먼저 미주알 고주알 동서가 한 짓을 시어머니에게 다 말해버렸더라고요. 동서는 동서대로 다 시동생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서 항변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충격에 한동안 몸져 누우셨고요.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고 난 뒤에야 간신히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동생은 그저 자기 살려달라는 애원하기에만 급급했네요. 엄마, 제발. 오늘 나온 징역대로라면 나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해. 그게 말이 돼?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해.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네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 아버지까지 죽이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랑 한 집에서. 그러자 시동생은 바로 작전을 바꿨어요. 안 했다고 잡아뗄 땐 언제고 바로 혈연을 들먹이더군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러게 엄마가 진작에 돈만 순순히 내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고. 나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이렇게 감옥에 보낼 거야? 세상 전체에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엄마가 어딨어? 그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참 뻔뻔하더군요. 그나마 동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라도 했지. 시동생은 그저 아이처럼 떼쓰며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보며 본인이 자식 농사를 완전히 잘못 지었다고 긴 한숨을 내셨죠.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선처해 주려는 건 아닐까 긴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을 죽인 아들을 용서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죠. 흔들리는 눈빛을 하던 것도 잠시. 이내 시동생을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더군요. 오늘부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네가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랑 나를 죽일 결심한 순간부터 너도 부모 잃은 결심은 한 거겠지? 안 그러냐? 무슨 말이야, 엄마?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 출소하고 나서도 나 찾아오지 말 거라. 집도 연락처도 다 바꿀 거고 너랑은 평생 얼굴 맞댈 일 없을 테니까.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진짜 엄마 아들 감옥 보낼 거야? 시어머니는 애원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더는 견디기 힘드셨는지 지나한 재판 과정을 저희에게 일임하셨죠.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하더라고요. 시동생네 부부는 시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 살해 미수죄까지 더해져 그보다 더 긴 형량을 받았네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이겨내고 퇴원하셨어요. 아프신 분을 홀로 두는 건 안 될 것 같아 저희 부부가 모셨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몸은 진작에 쾌차하셨어도 마음은 한동안 많이 아프셨네요. 아무래도 아들과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감옥에 보냈다는 게 죄책감이 드셨나 봐요. 저희 부부는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먼저 저버리고 폐륜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니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엔 시어머니도 마침내 둘째 아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온전히 지워낼 수 있었던가 봐요. 그런 놈에겐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며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다 증여하셨고요. 그 뒤로 시동생에 관한 소식은 일절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혼자 남겨진 조카는 동선의 부모님이 거두기로 하셨는데요. 동서와 달리 그래도 손주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 같아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과 행복하게 90까지 잘 살다 가셨고요. 어느 날 잠자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사이 시동생과 동서는 출소했는데요. 저희에게 연락해 돌아가신 시어머니 몫의 유산을 달라며 땡깡을 부리더군요. 또 협박죄로 감옥 가고 싶냐는 말에 바로 깨갱하긴 했지만요. 지금은 둘 다 출소 전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는 전과 때문에 간호사로 더는 일도 못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고 있고요. 시동생은 집에 처박혀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있다 하더군요. 거의 알코올 중독 직전이라 하대요. 결국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못 견디고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해요. 조카가 그나마 성인이 된 뒤로 갈라서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조카는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똑바로 잘 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회인이 됐다고 해서 축하 선물도 보냈네요. 어쨌든 시동생과 동서가 남은 여생도 죗값을 치르며 살다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